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와. 네, 공사님.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잘 쉬지 않을까요? 쉬지 않았을까요? 네, 쉬지 않았을까요? 네. 공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과거인지 미래인지 모를. 지금 시제를 틀리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SF 게임 특집을 했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사실 뭐 게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딱히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게임 그렇죠. 전문가도 아니고 뭐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플레이어 그나마도 저는 플레이어가 별로 플레이 경험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저희가 그 SF 관련한 다양한 매체를 다뤄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게임을 다뤄보게 됐고요. 앞으로도 뭐 저희가 재밌는 SF 게임이 나오면은 아마 공사님이 플레이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플레이를 해서 네. 소개하는 걸로. 네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상님이 플레이하신 소마라는 그 게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게임을 하나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소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0 seconds라고 그 제가 노트북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래서 노트북의 그 저사양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공상님이 친히 이제 이런 게임은 이제 저사양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0 seconds라는 게임을 하게 됐는데 이 게임이 되게 잘 만든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픽이 뭔가 네. 화려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아주 설정들이 깨알같이 네. 저희 지난번에 그 플라그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네. 플래시 게임 비슷한 그런 게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60 seconds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조작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래픽이 뛰어나고 조작감이 뛰어나고 어떤 어드벤처성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피난을 해가지고 어떻게 길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깨알같은 설정을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이 게임의 상당히 큰 재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성 요소를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지만 이 게임은 일단 기본품에서는 되게 단순합니다. 60 seconds가 왜 60 seconds라면 이제 그 핵폭탄이 발사됐다. 경보가 막 울리잖아요. 네, 우리 마을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은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이제 지하 벙커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60초 안에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벙커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던져 넣을 수 있어요. 아니 멍청한 게 가족들은 스스로 안 가요. 그러니까 던져줘야 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그 물건의 양의 네,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60초니까 사실 두세 번 정도밖에 이제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그 키가 되는 것이 일단은 물, 그 다음에 식량, 그러니까 식량이 토마토 수프 형태로. 네, 거기 보면 737년 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 설정상에서. 역시 비상음식으로는 통조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마토 수프 그냥 한 종류만 있어요, 불쌍하게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식량 그리고 물, 그 다음에 뭐 지도, 그 다음에 라디오. 네. 라디오도 아주 중요한 도구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구급 약품, 그 다음에 캐리어 가방, 뭐 벌레 퇴치제,
뭐 샷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주껏 잘 이제 골라가지고 그 벙커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1단계 그 핵폭발로 인해서 죽는 거는 이제 면한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설정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집에 밤공호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왜 태풍 많이 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에 벙커 있는 데가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서 봤지? 하여튼 네, 제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지하 벙커에다가 그 보존식품 뭐 병조림이나 통조림 같은 걸 진짜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 비상 발전기라던가 뭐 이런 것도 갖춰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럼 뭐 게임이 어느 정도 설정이 네, 설득력 있는 거네요. 저희한테는 좀 되게 생소한 개념이긴 하지만, 네, 미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미국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핵폭발을 피할 정도의 벙커는 아닐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벙커가 있다고 치고, 네. 그래서 이 벙커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최대한 오래.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은 이제 2, 3일만 못 먹어도 사람이 죽고요. 네. 근데 이제 식량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 뭐 가족들 다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서 뭐 몇 명만 데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네. 가족들이 막 꽁꽁 숨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각 방에 흩어져 있고 네. 모여 있든지 할 것이지. 알아서 좀 그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다른 뭐지 그 트럼펫 불고 맞아요. 있고 뭐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기장을 통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든가 뭐 오늘은 뭐 전화가 왔다든가 뭐 오늘은 라디오에서 뭐 군인들이 우리를 구해주러 올 것이라고 소식이 들렸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일기장을 매일 이제 펼치면서 식량을 배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족 멤버 중에 아빠가 뭐 목이 마르다는 상태가 떴다라든가 뭐 엄마가 병에 걸렸다라든가 뭐 이러면은 적당한 조치를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물을 배급을 해야 되고 뭐 굳이 목이 안 마르다고 하는데 물을 줄 필요는 없죠. 없기는 한데 또 그게 좀 계속 안 주면은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좀 아,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면 저도 이걸 여러 번 플레이해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감으로 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물을 많이 주니까 병에 안 걸렸나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량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벙커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벙커 바깥으로 탐색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네. 파견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이 아프면은 이제 파견을 못 보내고,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을 보낼 수가 있고, 벙커 안에 꼭 한 사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보내면 이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캐리어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들려서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이 물건을 담아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참 그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기껏 갔는데. 그래서 상처만 입고 막 찰과상 뭐 이런 걸 입고 그다음에 배가 고프고 병에 걸린 상태로 아무것도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꿎은 뭐 총을 부서뜨리고 온다던가 뭐 총 지원했더니 네. 당하셨나봐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되게 현실적이었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문을 뚝뚝한다. 이걸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열어줬는데 뭐 불량배였다. 그래서 총에 맞았다. 뭐 이러면은 다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열어줬는데 뭐 식량을 좀 나눠달라고 한다. 그러면 식량을 나눠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주머니 속에 뭔가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주머니랑 그 식량 하나랑 바꾸자고 한다. 바꿀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양이가 뭐 문을 긁는데 고양이를 보살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보살펴 주셨어요? 저는 아니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바깥에서 쥐를 잡아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랬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벌레 퇴치제가 사실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당장 살기에는 뭐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긴 한데 이 벌레 퇴치제가 없으면 바퀴벌레가 점점 증식을 하고 또 이제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정말로 이 머리통만 아닌 이 바퀴벌레들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아주 현실적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게임이 참 그런 요소들이 아기자기하게 참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정말로 하루하루 그냥 식량을 배급하고 뭐 그냥 하루를 보내는 그런 단순한 패턴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어떤 스토리 전개가 버라이어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다른 일이 벌어지고. 네, 다른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떤 가족을 선택하고 어떻게 얘를 뭐 탐색을 보내고 뭐 어떤 가족의 뭐 예를 들면 식량을 몰아주거나 뭐 이런 전략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뭐 엔딩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게임이에요. 저는 사실 한번 이제 튜토리얼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게임을 그 이지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지쳐가지고 다시 못했는데 이제 그 해봤을 때 44일을 버텼거든요. 44일 굉장히 많이 버티신 거예요, 근데 제 그런 생각에.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고 진짜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이제 정말 잘 버텼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구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뭐 클리어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두 사람 다 굶어 죽었거든요. 네. 그렇게 끝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군인이 와가지고 구해주는 엔딩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엔딩이 그러니까 고양이를 네. 구해주면은 뭐 고양이와 관련된 엔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요것도 사실은 나온 지 꽤 된 게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저 방금 생각하는데 고양이 잡아먹는 선택지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고양이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지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뭐랄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생존을 턱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리고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생존 훈련 같은 거. 네, 뭐 우리가 핵전쟁에 대비하여. 네. 저기 위에 그것도 있으니까 김정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 동네의 위협에 네. 대비하여 생존 가방이.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생존 좀 더 가방이 실감이 뭐냐면 뭐냐면 저희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포항 주민이기 밖으로 때문에 대피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제 다시 그 건물에 못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좀 계속 대피해 있으면서 필요할 만한 물품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뭐 보통 이제 식수라던가 생수라던가 뭐 비상식량 같은 거 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방한 물품입니다. 뭐 예를 들면 모자, 목도리, 뭐 담요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없으면 바깥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지진 날 때 저는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잠옷을 입은 채로 뛰쳐나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 그 방한 물품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보조 처리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 이제 뭐 지진이 계속 나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멈췄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옛날이라면 뭐 라디오 같은 걸 챙겼겠지만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존 가방을 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했을 때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아마 재밌게 하셨다면은 또 다른 게임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This War of Mine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 예. 그거는 이제 핵이 아니라 전쟁이 나서 뭐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어 친구 3명이 이제 어떤 건물에서 살아남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부하고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더 다양해요. 예를 들어 그 물품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건물 안에다가 예를 들어 오븐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을 더 잘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커피를 기른다든가 집안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커피를 먹고 싶은데 커피를 못 먹으니까 전쟁을 기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총 같은 것도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씩 모아야 되거든요. 총을 만들려면은. 네. 그리고 총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나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이제 그 한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물건을 구할 수 있는데 총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 또 사람을 죽이고 오면은 우울증에 걸려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약간 현실적이기도 하고 예, 좋은 게임입니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게 약간 그거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를 해칠 것인가, 뭐 적으로 볼 것인가, 동지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무서운 변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사실 저번에 그 지진이 났을 때는 저는 하긴 그러네요. 지진이 났을 때 제가 보니까 대피를 하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챙기기에 되게 바쁜 느낌? 그런 걸 좀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생존 본능이 조금 희박해가지고 약간 저는 이제 관조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제 대피하는 거 도와주고 막 문 잡고 있고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막 그 다른 분들은 진짜로 정말로 표정에서 아무런 여유가 없고 정말로 막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만 딱 생각하는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재난 상황이 오면은 의외로 이제 그 의외의 그런 생존 본능들이 발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런 안정적인 기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게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플레이한 게임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이제 소마라는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소마가 무슨 뜻이냐는 이제 뒤에 가면은 좀 스토리를 같이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게임은 그 프릭셔널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프릭셔널 게임즈는 그 전에 만들었던 게임으로는 유명한 게 암네시아라는 게임이 있어요. 불면증이라는 뜻이죠. 네. 암네시아. 네. 암네시아 더 다크 디센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오호. 공포 게임입니다. 오호. SF 게임은 아니고요. 정통 공포 게임이고 그 공포 게임으로 유명해요. 그렇구나. 네,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다시 만든 이 소마라는 게임도 공포 게임이에요. 사실 공포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쩐지 그 영상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저도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네. 2015년 9월 22일에 나온 작품이고요. 스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스팀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가 안 보이네요. 제가 게임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처음에는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면 공포 게임을 만들던 회사고 뭐 스토리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 우려를 가뿐히 뛰어넘고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게임 자체가 SF적으로도 굉장히 짚어볼 게 많고 또 그 게임 플레이하고 그 플레이 자체와 스토리와 주제 의식을 굉장히 잘 긴밀하게 연결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네, 전 방송에서 말이 제대로 안 하셨죠? 나오는데 네. 전 방송에서 말을 했듯이 그 게임성하고 스토리하고 주제의식하고 사실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 플레이 안에서 게임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를 버릴 수도 있고 또 뭐 하나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게임은 특히 이 세 개를 전부 다 살려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밸런스를 잘 맞췄네요. 네. 이제 공포 게임이고 사실은 뭐 이걸 해봐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포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3D 게임이거든요. 3D 게임은 좀 멀미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32,000원이에요 지금. 네. 네, 스팀에서 32,000원에 이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홈쇼핑 광고 같은데. 단돈 32,000원. 하면 아마 저는 11시간 정도를 플레이했고 사실 저는 게임에 좀 숙련이 되어 있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플레이하는 셈이고 만약 그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면은 한 1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플레이 타임이 일반적으로.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되게 짧네요. 네. 네. 사실은 뭐 RPG가 아니기 때문에 뭐 RPG 같은 게임은 예를 들어 뭐 그 유명한 작품 같은 경우 스카이림 뭐 이런 작품은 200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RPG는 아니고 사실은 엔딩을 보면은 다시 리플레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플레이 타임이 짧은 편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32,000원이라는 네, 32,000원이고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그 어떤 설정의 게임인지? 네. 뭐 게임성과 그 스토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게임을 해보실 거라면은 해보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은 게임상에서 반전이 굉장히 많고 그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몰입해서 플레이하는 것과 그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만약 해보실 거라면은 해보시고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보실 분은 여기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작품이기 때문에 게임상의 시간도 2015년에서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의 이름이 사이먼 자렛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의 그 친구 그러니까 썸을 타던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고 자기는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가지고 그 데이비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박사과정생인데 이 사람이 사이먼 자렛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뇌를 스캔해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해요. 치료는 뇌를 스캔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 사이먼 자렛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뇌 스캔본을 그 미래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먼 자렛의 스캔본이랑 그 박사 과정생 스캔본이랑 그 박사 과정생의 동료 연구원이 있어요. 나남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스캔이랑 합쳐서 레가시 스캔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게임상에서. 네.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표준으로 쓰이는 그 두뇌 샘플이 돼요. 네. 그래서 게임상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잠에서 꿈을 꾸어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교통사고 당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뇌검사 스캔 받는 날이었네 하고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는 게 이제 게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딱 찾아가가지고 그 뇌 스캔을 받기 위해서 그 장치를 딱 쓰거든요. 머리에. 그러니까 막 카메라 찍는 거와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박사가 카메라 찍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농담하거든요. 옛날 인디언 사람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훔쳐가는 줄 알았대요. 막 이런 농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뇌 스캔을 받으려고 딱 헬멧 같은 걸 딱 쓰고 스캔을 딱 하고 헬멧을 딱 벗으니까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정신을 한번 잃었던 거죠. 잃었는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네. 다른 세상에 네. 있는 거고. 그래서 방금 그 왜 인디언들은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이제 같이 찍힌다고 뭐 했던 네. 그 얘기가 사실 좀 의미심장한 비유거든요. 그렇죠. 네. 게임상을 진행을 해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이제 게임 스토리 흐름대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정을 그냥 다 말씀을 하실? 설정은 아마 다 말씀을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그 이거를 플레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레거시 스캔으로서의 그 사이먼 자렛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지금 100년 후죠. 네, 정확히 100년 후죠. 100년 후의 세계에서 어떤 로봇의 빙의가 되어가지고 이제 깨어난 겁니다. 정확히는 시체죠. 네. 네. 그러니까 잠수복을 입고 있는 시체에 그 인공지능이 삽입된 거죠. 그 사이먼 자렛에 인공지능이 삽입되었는데 그 사이먼 자렛 자기는 그 삽입된 건지 모르고 깨어나죠. 그렇죠. 그 순간 이동된 줄 알죠.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는데 다른 세상이야 뭐 네,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의식만 이제 자기고 그 몸은 어떤 시체고 뭐 잠수복을 입고 있는 시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충격을 받고. 근데 자기 몸을 볼 때는 사람으로 보여요. 게임 시작할 때는. 맞아요. 시작할 때는 네. 그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네. 제대로 보이죠. 네. 왜냐면은 그 자기는 계속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자기 손을 볼 때는 사람 손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교묘한 그런 서술 트릭. 그 서술 트릭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려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감각 신호를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감각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뇌가 받아들여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몸을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다면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거기 보면은 그 사이먼처럼 그 인간의 의식이 다운로드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쳐 있는 이유가 일단 로봇이랑 인간은 어떤 그 감각 기관 자체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으로 이제 촉각을 만질 수가 있는데 로봇은 그런 신호들이 뭐 물론 카메라도 달려 있고 마이크도 달려 있겠지만 어떤 하여튼 다른 방식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신호들이 그 인간의 몸으로 느꼈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신호들에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결국은 미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이먼은 운이 좋게도 시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체인 건가요? 시체를 둘러싼 어떤 그 외골격 로봇인 건가요? 시체예요. 정확히 시체예요. 시체에 어떻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감염이 돼서 그런 거군요. 네, 그 와우라고 불리는 네. 와우. 네, WAU. WAU라고 불리는 그 변종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인공지능인데 상당히 얘도 미쳐 있어요. 미쳐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가 어떤 기계와 인간 뭐 생체 조직 뭐 이런 걸 좀 그 융합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이먼 자렛이 여기에 이 연구소에 도달하기 전 상황을 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이먼 자렛이 도착한 게 대서양의 바닷속에 있는 연구소인데
그 사이먼 자렛이 오기 2년 전에 지구에 해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다 멸종하고 해양 식물도 서서히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연구소에서는 그 구조 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트럭처 젤이라는 어떤 그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이 뭐냐면은 동물에 주입하거나, 그러니까 시체에 주입하거나 죽어 있는 쥐에 주입하거나 아니면은 고장난 회로에 그걸 뿌리면은 자동으로 그걸 고쳐주는 그런 젤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오호. 그런 만병통치약 같은. 네, 그런데 네. 그 쥐를 살리면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됐는데, 그 공격성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꿈을 꾸는 것처럼 배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 도중에 와우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이 모든 구조 스트럭처제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호호. 그러면서 그 와우가 이제 와우를 통해서 와우 스스로 스트럭처제를 제어해가지고 쥐를 살리니까 쥐가 성공적으로 살아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상에서 보면은 로스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과학자를 필두로 해서 와우라는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그 인공지능한테 그 연구소의 그 모든 그 권한을 줘요. 연구소를 이제 예를 들어 문을 개폐한다든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걸 다 와우한테 맡겨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네. 그런데 이 와우가 스스로 증식을 시작해가지고 이 그 대서양에 있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세타, 뭐 그 그리스 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소 이름이. 알파, 베타, 세타, 네. 감마 다 있군요.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미크론, upsilon, 세타, 알파, 뭐 베타 이렇게 아주 5개인가가 나와요. 네. 그 원래는 이제 알파에만 있었거든요. 와우라는 인공지능이.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타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미크론까지 이제 영향을 주다가 그 연구소 전역에 이제 퍼져요. 와우라는 시스템이.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 와우가 뭔 일을 할 건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연구소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구에 해성이 떨어지고 나서 지구에 있는 온 동식물이 다 멸종하니까 와우가 스스로 프로토콜을 제정을 해요. 자기를 어떻게 연구소를 관리할 것인가.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제정이 되냐면 인류 보존을 최선의 목적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제정해요. 네. 자신의 목적을. 그런데 사실은 와우에는 무엇이 인간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와우가 그 컴퓨터에서 스캔된 그런 인격체를 아무데나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로봇 같은 데다가 자기 인류를 보존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인격체를 이제 막 로봇에 넣기 시작했는데, 그 로봇에 넣으면은 감각기관이 막 다르고, 예를 들어 막 깨어났는데 막 자기 팔이 로봇 팔이고 그래요. 그래서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미친 로봇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자기가 사람이라고 믿고 누워있는 로봇도 있고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게임 설정을 가지고 만든 단편 영화 같은 게 있어요. 그 게임하고 사실 별개이고 게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영상인데, 보시면은 그 누워있는 로봇이 자기가 그 뭐라고 주장하더라?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어떤 연구원이라고 주장해요. 그 연구원의 의식이 심어져가지고, 근데 그 연구원이 그 연구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와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네 막 이러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소가 다 막 망하죠. 그런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 로봇에 다 사람이 막 잡아먹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이 와우라는 시스템을 너무 동경한 나머지 에이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눈을 뽑아내고 거기에 스트럭처제를 이렇게 눈에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내내 괴물이 돼서 주인공을 쫓아다니거든요. 온몸이 막 그 젤에 뒤덮여가지고. 근데 이 주인공도 어떻게 깨어나게 된 거냐면, 왜 시체에서 깨어났냐면 시체 자체에다가 와우가 구조 스트럭처제를 막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눈 역할을 하는 로봇 눈 같은 거를 카메라를 달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칩을 삽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젤이 이제 약간 혈관처럼 그런 어떤 그 신체 그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그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스토리에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와우가 인류를 보존하려고 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괴랄한 방법으로 그 네. 인류를 보존하고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은 자기처럼 생각을 하죠. 자기가 이제 어떤 인식체니까 어떤 정보 데이터 뭐 하여튼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인간도 이제 본체는 정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정신을 이제 뭐 아무 데나 집어 넣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사이먼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감각기관을 조정을 많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감각기관이 뭐 자기 감각기관이랑 완전히 같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시체의 감각기관인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 줄일 건 줄이고 그 증폭할 건 증폭하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사이먼의 몸인 것처럼 이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무의식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고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정신이 딴 데로 옮겨가도 나의 정신은 온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개념들 좀 부수는 그런 그렇죠.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몸이라든가 우리 감각이라든가 우리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어떤 로봇에 심어진 인공지능을 계속 이렇게 진화를 시키면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시키면 그게 다르게 발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연구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게임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이먼 자렛이 그 같이 다니는 다른 인공지능 샘플이 있거든요. 캐서린이라고 불리는 그 샘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입도 없고 귀도 없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목소리도 그 100년 전에 사이먼 자렛이 내던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듣는 건 또 어떻게 듣는 거지?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걸까? 그냥 캐서린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 너의 뇌가 이전에 이미 학습했던 것이 있으니까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을 재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사이먼 자릿이 원래 갖고 있지 않던 감각 같은 것도 갖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 그 데이터가 남아 있는 그런 컴퓨터를 건드리면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얘도 기계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 스토리를 막 알아내고 그것도 이제 게임의 백미 중에 하나인데 그 하다 보면은 시체 같은 거 보면은 시체에 다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의 옛날 기록을 이제 보존해 놓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시체에다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은 그 시체가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처음 깨어나가지고 그 얼마 안 가가지고 그 감각을 습득을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래요. 자기도 이제 몰랐던 감각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신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이 스토리와 더불어서 와우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그렇다면 왜 그 스캔본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주인공과 같이 다니는 이제 캐서린 춘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과학자가 처음에는 무슨 연구를 하냐면 2차원 상에서 공간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의 인격 같은 거 인공지능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우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모방해가지고 완벽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해요. 와우가 혼자서. 네. 그래가지고 캐서린 춘이 이걸 보고 캐서린 춘은 대만인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3차원 시뮬레이션 공간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넣으면 우리 인류를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사실 이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는데 혜성이 떨어지고 나서 인류가 막 멸망할 위기에 놓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됐어요. 사실 이 연구는 하는 도중에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왜 중단이 되었냐면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캔본을 넣은 다음에 아크 방주라고 하거든요. 방주에다가 그 사람의 그 데이터를 넣는 건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크 사랑이라는 과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 나오는데 사실 사랑이 성이에요. 마크가 이름이고. 약간 그 미국에는 그 서양에는 러브라는 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사랑이라는 성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성으로 쓰지 않죠. 저 이름으로 쓰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크 사랑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 사람은 인공지능 과학자인데 이 사람도 와우를 개발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정신을 스캔한 뒤에 뇌를 스캔한 뒤에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하냐면 내 뇌를 스캔해가지고 아크 안에다 넣었으니까 이 연속성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두 명으로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크 사랑의 의견에 동조를 해가지고 스캔을 받은 뒤에 7명이 자살을 해가지고 그 연구소의 총 책임자의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캐서린 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그 대서양에 있는 그 연구소가 왜 그 지구에서 중요하냐면 그게 어떤 연구소냐면 해저에서 그 물 위까지 이렇게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가 있어요. 그 전자기포로 발사를 할 수 있는 발사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공위성을 날리는 걸로 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막 그 뭐라 그러지? 그 기상위성 같은 걸 발사하고 그랬는데 지구에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먼지로 뒤덮인 후로는 그걸 쓸 일이 없었는데 캐서린 춘이 그 아크에다가 사람들의 정신을 담아가지고 그 우주로 날려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인간성을 보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거에 동조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그 페더슨인가 게임상에서 이름이 페더슨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 그 위험하게 우주로 쏘다가 실패할 바에 그냥 그 연구소 안에 두자. 그러면 몇십 년 동안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캐서린 준에 반대요. 발사 직전에 막 반대를 해가지고 그 실수로 캐서린 준을 죽여요. 그걸 반대하던 과학자 신랑이를 버리다가 아크를 가지고 신랑을 버리다가 죽여가지고 결국은 발사를 중단하고 아크를 가지고 와요. 근데 사실은 캐서린 춘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옳았던 게 와우가 이미 그 연구소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막 그 이상한 로봇들을 만들면서 연구원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후에는 캐서린 춘이 결과적으로는 우주로 보내는 결정이 옳게 됐던 것이죠. 아주 게임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그 웁실론이라는 기지에서 깨어났는데 캐서린 춘이라는 그 과학자를 만나요. 이 사람도 보면은 그 캐서린 춘도 사실 엄청 특이한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모든 캐릭터들이 로봇 안에 있을 때 미쳤잖아요. 게임상에서 보면은 로봇 안에 있을 때 자신이 로봇인 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자기가 로봇인 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인공지능 그 스캔본이 캐서린이에요. 캐서린 춘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좀 약간 보면 진성 공돌이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공감 능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네, 사회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진 것 같고 약간 정말 좀 특이하게 나오죠. 네. 좀 감정적이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좀 뭐 약간 공리주의? 그러니까 우리 그 최대 다수의 행복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마크 사랑의 그 자살을 해야 이제 연속성이 이어진다? 뭐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인상 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복사본, 그러니까 이 스캔본 정신
캐서린과 이제 그 월레이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나오죠, 이 게임에서. 그렇죠. 예. 사실 캐서린 춘이 왜 캐서린 춘하고도 사실은 과학자들하고 동료 과학자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던 걸로 나와요. 캐서린 춘이 굉장히 괴팍하고 말도 없고 이런 과학자로 나오고, 보면은 캐서린 춘의 일기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한 번도 내가 인간인 것을 편하게 여긴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캐서린 춘만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복선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캐서린 춘을 나중에는 칩에 넣어가지고 그 인공지능, 거기 보면은 휴대용 단말기? 네, 휴대용 단말기로 문을 열고 다니잖아요. 네. 거기에 장착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로봇의 형태도 그 감각기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인공지능의 형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생기긴 해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 극적 허용이라고. 네. 게임상의 설정이니까. 네. 네, 캐서린 춘이 그만큼이나 괴팍한 사람이다. 그만큼이나 좀 그 보통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네. 이런 뜻으로. 어쨌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주인공이 한번 몸을 갈아입게 돼요. 그렇죠. 더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잠수복이 든 그 시체에서 강하복을 입은 시체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기는 이제 정신이 옮겨지는 줄 알았는데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2015년에서 2105년으로 점프할 때랑 완전히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몰랐잖아요. 자기가 복사가 됐다는 거를. 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복사가 된 거를 이제 다행히 이제 그 게이머는 그 강화복을 입은 그 사이먼의 그 시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강화복을 입은 사이먼이 이 잠수복을 입은 사이먼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놔둘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충격을 많이 받고,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막 옮겨가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캐서린이 이 녀석 나와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사실 그때 이미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좀 얘가 멘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아크 방주에 탈 때도 정신이 업로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플레이어가 그 남겨진 쪽의 네. 시점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업로드가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헬멧을 딱 벗고 일어났는데 어. 아크안이 아닌 거죠. 그쵸. 네. 자기는 여전히 그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남겨진 쪽이 정신인 거고, 이제 그 아크의 그 탄 그 정신은 이제 그냥 아크랑 같이 이제 발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아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엄청 절망을 하죠. 네.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 강화복으로 갈아입을 때 이제 캐서린 춘은 사실 그 잠수복에 있는 사이먼을 잠재우고 그냥 버려두고 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강화복을 입은 사이먼이 이제 잠수복을 입은 사이먼,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사이먼 2, 사이먼 3 이렇게 부르거든요, 게이머들은. 네. 이제 사이먼 프라임이 이제 2015년의 사이먼이고, 네. 사이먼 2가 이제 잠수복을 입은 사이먼이고, 네네. 사이먼 3이 이제 강화복을 입은 사이먼인데, 네. 강화복을 입은 사이먼 3이 이제 사이먼 2가 말하는 걸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고 이제 캐서린한테 말하니까, 캐서린이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사이먼 2를 재워놨는데 아예 깨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캐서린이 그러면은 이 사이먼 2를 죽일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먼 3은 이 사이먼 2를 죽여주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참. 근데 저라면 글쎄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왜냐하면 그 연구소 안의 상황이 결코 그렇죠. 좋지 않아서 얘가 살아있는 거를
다행이라고 여길지 아니면 악몽이라고 여길지 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강화복을 입고 또 이제 해저로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단지 동전 던지기에서 이겼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날 때는 사이먼 2에서 일어날지 사이먼 3에서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서린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내가 그 사이먼인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 전체에 걸쳐서 사이먼은 계속 나라는 존재가 언제나 합일되어 있고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계속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캐서린은 계속 자기가 여러 명일 수 있는 거를 상정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이서 계속 의사소통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은 사실 사이먼 3은 두 번이나 동전 던지기에서 이겼잖아요. 네. 2015년에서 2105년으로 넘어갈 때도 이미 한 번 이겼고 강화복을 입을 때도 이겼으니까 아크를 탈 때도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는 하나가 아니었고 둘로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였죠. 그래서 한 명은 항상 동전 던지기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에서 진 사이먼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그렇죠. 자기가 계속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네요. 그냥 자기가 둘이 되는 건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뭐 둘 다 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자살을 한 사람들도 네. 그런 이유로 자살을 한 거죠. 내가 둘이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만 존재가 내가 둘이 되더라도 저 나와 내 나는 사실 하나의 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가 바로 나니까 상관이 없다고. 굉장히 말이 이상한데. 근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그러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네. 개체가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각자는 각자 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근데 각자로 갈라진 이상은 각자의 경험을 하고 그 어떤 그 경험에 따라 인격이 달라질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인생이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캐서린 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품 전체에서.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남겨진 쪽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게임 전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남겨진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내가 남겨지더라도 그 나의 정신의 복사본이 그 저 하늘에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스캔을 해서 올릴 것인지 아닐지를 뭐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내가 저쪽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스캔을 한다는 걸 탈출을 한다고 판단을 하기는 좀 말씀대로 그 자살을 하지 않는 한은 그럼 자살을 하면 탈출을 한 걸까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네 어렵죠 모르죠 자살을 하면은 자살을 한 거죠. 네 그러게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업로딩을 할 때 어차피 그 복사본이 남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원본이 남는다고 하면 그 복사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게임에서는 둘 다 살아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신이 다 깨어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이먼의 경우에는 네. 선택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면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깨어나는 경우는 없죠. 네, 대화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그래서 게임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독립 영화에서처럼 네. 나의 의식을 옮긴 어떤 그 복사본과 그 다음에 원래의 내가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기분일까요? 그게 약간 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약간 부모를 많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느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캐서린은 이미 여러 명이에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캐서린은 사실 이미 아크에 옛날에 탑승했거든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캐서린과 그 사이먼이 동시에 탑승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크에는 캐서린이 두 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걸 보면은 캐서린이 그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캐서린은 자기가 두 명이 되어도 사실 개의치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크에 이미 있더라도 아크에 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왜? 그거는 사실 사이먼을 굉장히 배려한 그 입장 중 하나인데, 사이먼이 홀로 남겨지니까 사이먼이 또 아크로 가면은 이미 2015년에서 홀로 여기까지 온 사이먼이 또 홀로 아크에 탑승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더 배려하기 위해서 같이 타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캐서린은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약간 관조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아, 자기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아크에 탄 캐서린과 이 사이먼이랑 온갖 고생을 한 캐서린과는 또 다른 인격이잖아요, 사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떤 약간의 캐서린? 시간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초반에 아크에 탄 캐서린과 네. 그 다음에 그 이 사이먼과 이제 같이 어떤 모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네. 마지막에 네. 탄 두 캐서린은 캐서린이 다른. 두 캐서린은 다른 그렇죠. 인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캐서린은 약간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좀 많은 이제 스캔본을 올린 그런 아크가 올라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많아지는 게 어떤 공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네요. 근데 도플갱어라는 귀신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하긴 근데 공포가 될 약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족 혐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나랑 똑같은 어떤 개체가 딱 있으면 싫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내가 가진 어떤 단점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여실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의 눈으로 나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객관적인 눈으로 네. 나를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 목소리 녹음한 걸 듣거나 네. 아니면 제 모습을 이제 녹화를 한 거를 이제 영상을 보면 제가 생각했던 제 이미지보다 항상 안 좋았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사람은 은연중에 이제 자기 이미지를 좀 더 상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딱 이제 눈앞에서 이렇게 그 요가 없이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좀 뭐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누가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싶어요. 제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랑 똑같은 내가 내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가짜인지 제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게요. 그렇죠? 옛날 그 전래동화에 그거 있잖아요. 아, 네. 손톱 먹은 쥐가 나로 네. 변신해가지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먼이나 마크 사랑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누가 진짜인가? 둘 다 진짜라면은 그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한쪽이 자살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게임상에서 보면은 로봇에 심어진 인격 중에서 자기가 아크에 탔다고 착각하는 로봇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가 네. 스캔본을 로봇에다 심었는데 네. 그 스캔본이 원래 아크에 탈 스캔본이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크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이먼 자렛이 이제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데 걔를 이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 코드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코드를 뽑으면 죽어요. 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 아, 맞아. 그 중간에 사이먼이 그런 이제 인격의 스캔본이 들어간 로봇을 죽이면서 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네. 얘를 죽여도 되는 걸까? 이제 처음엔 그냥 로봇이니까 이제 죽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캐서린도 뭐 로봇이야 이러면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죽이면서 나랑 얘기도 했고 얘는 정말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죽여도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뇌를 하죠. 나랑 다른 점은 뭐지? 막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정말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스캔한 것도 그렇고 또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되게 발달해가지고 우리랑 비슷하게 되더라도 그 걔를 뭐 죽인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뭐 정의를 해야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걸 데이터에 삭제를 하면 죽이는 건지 아니면 전원을 그냥 끄면 죽이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크에 타서 뭐 우주로 날아간 그 인격이 실제로 인간성을 정의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와우가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한 것은 과연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뭐 어차피 방법론적으로 뭔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네. 인간성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정신을 다른 것에 업로드했을 뿐인데 과연 아크는 정당한 방법이고 와우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질문도 그렇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크는 그 게임상에서는 그 아크 안에는 그 시뮬레이션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 약간 우리가 그 3D 게임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이제 새가 막 뛰어다니면서 지저귀고 그렇죠. 뛰어다니면서 논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그 시뮬레이션이 과연 그렇게 완벽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그 웃긴 것도 시뮬레이션도 와우가 만든 거거든요. 게임상에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게 인류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 훗날에 이제 외계 지성체가 이 위성을 발견하고 이걸 인류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작품을 게임으로 먼저 접한 게 아니라 방송으로 먼저 접했었거든요. 게임 방송. 실황.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스토리를 약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위해서 게임을 해봤는데 다시 해봐도 재밌더라고. 게임을 다 알고 있어도 또 그 워낙 공포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하면서 막 이제 두근두근대고 공포 게임을 사실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저는 못하겠네요. 네. 저는 무서운 영화도 정말 못 보는 성격이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왜 굳이 놀이공원에 가서 굳이 무서운 거를 타야 되는가? 저는 그것도 진짜 좋아해요. 정말요? 네. 저는 왜 굳이 돈을 내고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심장이 쫄깃해진다고 하거든요. 그 느낌을. 쫄깃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미 제 심장은 충분히 쫄깃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다음 방송은 저희가 뭘 할지 고민하다가 혹시 테드 창이라는 그 SF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미국 분이신가? 중국 분이실걸요? 제가 중국계 미국인인가 그럴걸요? 네. 네. 그런데 그 이분이 정말 요즘이라고 하기엔 좀 됐죠. 네. 이 시대 SF계의 거장? 네, 구루 뭐 하여튼 이분이 장편을 한 편도 안 썼어요. 안 썼고 중단편만 발표를 했는데도 이 중단편들이 발표하는 족족 상을 받는 그런 좀 먼치킨 같은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또 이제 하드 SF를 쓰시거든요. 어떤 과학적 개념이 상당히 그 스토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드 SF를 쓰시기 때문에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드 창의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랑 그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단편집이고요.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단편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는 중편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책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은 최근에 나온 영화 콘택트, 네. 드니 벨레브 감독의 콘택트라는 영화의 그 원작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테드 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